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협회 간사 김익현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 보험의료, 보험위원회 특별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오늘 주제라든지 발표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일본 의료기기 보험 등재 절차 및 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일본은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국내 4배 정도로 세계 3,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시장 진입 규제라든지 복잡한 등재 절차에 따라서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MD렉스 컨설팅 업체이고요. 네, 김용호 대표님께서 내용 특별 강연을 진행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네. 김영호 대표님은 식약처 의료기기 심사부에 계셨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료기기 전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로 변의형 고문님과 박재현 이사님 계십니다. 변의형 고문님은 이전 심평원에서 행위치료재료 등재 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재현 이사님은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일본팀 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디렉스 김용호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일본 보험 등재 절차 및 또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6가지 모듈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회사 잠깐 소개하고, 일본의 이제 보험 등재하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첫 번째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기준에 대한 가산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의료기 기술에 대한 보험 등재 사례들, 그리고 챌린지 신청 제도, 그리고 최근에 올해 6월인가 4월에 발표했던 보험의료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작년에 개설된 컨설팅 폼이고요. 저와 이제 박사님께서 김현장에서 같이 의료기 쪽 업무를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고요. 여기 계신 변희원 부모님과 또 식약처 출신인 조양한 부모님을 모시고 국내를 포함해서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아시아나 중동 쪽으로 해가지고 아웃바운드 업무와 인바운드 업무를 지금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일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본 분야가 방금 김익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한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받았는데, 보험가를 얼마나 받았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험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산드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제 산드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의료기기가 일본에서 어떻게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사법에서 과거에 의료기기를 의료용구로 해서 관리가 되다가 2003년도에 별도법이 제정돼서 의료기기법이 제정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저희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시나요? 지금 어떠세요? 저희가 이거 슬라이드 쇼 화면이 아니라 그냥 PPT 화면이 보이고 있어서 아마 2개로 잡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네네네. 요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마우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 화면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게 약기법이라고 해서 약사, 의약품과 이제 의료기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행정법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PMDA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요. 허가 이후에 이제 보험 적용 희망서라는 것들을 후생노동성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적용할 때 국내에서는 심평원에 이제 행위나 치료제료에 대한 보험 등기의 결정 신청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PMD 후생노동성에 보험 적용 희망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후생노동성 내에서는 저희 이제 전문 조직이 우리나라에도 전문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행위전문평가위원회 그리고 건정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의료 전문 조직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있고요. 그 소위원회 통해서 결정안이 통보가 되게 되는데 이 결정안이 이제 통보가 되면 결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 이제 건정심처럼 중의역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게 이제 고시가 돼서 결국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1차 결정안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하게 되면 선생님, 네, 죄송한데 저희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서요. 아이고 이런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지?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보여요. 이제 보이실까요? 네. 다른 분들도 보이시는 거죠?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네네네. 선생님, 그럼 죄송한데 다시 처음부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싼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의료기기에서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 안 들리실까요? 예, 들립니다. 네, 들리세요? 네네. 네, 접속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또 안 들리거나 그러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에서는 아직도 의약품, 약기법이라고 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통합된 행정법으로 인해서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이제 후생노동성이 행정법을 주관하는 그 주체고요. 우리도 이제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의 2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 위임으로 이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후생노동성에서 PMDA로부터 인허가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PMDA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기법에 따라서 이제 PMDA로부터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게 되면요. 첫 번째가 이제 심평원에 저희가 보험 등기에 결정 신청을 하는 것처럼 후생노동성에 보험 적용 희망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적용 희망서를 제출하게 되면 후생노동성 내에서 보험 의료 전문 조직이라는 곳을 통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심의가 끝나게 되면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제조 판매업자한테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구분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조 판매업자로 지정이 되고요. 제조 판매업자가 신청자가 되기 때문에 그 신청자한테 그 결과를 1차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다음 절차인 중의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건정심에 해당되는 그 심의위원회 조직, 최고심의위원회 그 심의를 받아서 최종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에 불복을 하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제 후생노동성에서 제2회
보험의료 전문 조직 재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 결정안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권정심처럼 중의적 심의를 통해서 보험 적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험 적용 희망서를 제출할 때 우리가 우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어떻게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지를 열심히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제품 자체가 유사한 제품이 이미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 또는 기존 치료 재료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별도의 이제 내부 심의 없이 바로 고시에 적용되는 거고요. 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 재료에 대해서 가치 평가하는 것처럼 어떤 제품에 대한 성능이 개량됐다 또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신기능이나 신기술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심의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심의 기간은 4개월, 5개월 정도로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고시되고 보험 적용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전체 최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부적인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그 보험 적용 희망서라는 걸 제출하기 전에 전 단계와 후 단계로 좀 구분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 단계는 후생 노동성의 이제 산정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산정과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사전 상담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사전 상담을 통해서 보험 적용 희망 서한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고 사전 미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논의를 해서 보완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또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찾았다고 하면 그 행위가 정부 당국에 해당되는 그 후생 노동성도 같은 행위로 보는지 같은 재료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조율이 끝나게 되면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접수를 하게 되면 후생 노동성 내 의료과라는 쪽에 PT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제품이 새로운 행위를 위반하고 있고 새로운 재료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런 제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과성이 어느 정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PT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최종 보험의료 재료 전문 조직한테 심의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가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서 이사님이 좀 하시는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산정과라고 하는 것은요, 의학산업진흥의료정보기획과라고 하는데요. 의정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의료과는 보험국 소속인데요. 뭐 이렇게 그냥 그 기업이 마음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부터 산정과하고 상담을 하면서 산정과에서 신청을 해라. 그럴 때 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과 미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발표를 한 20분 정도 하고 질문 한 40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외부로도 가능한데요. 이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재료 전문조직 미팅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한 6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한 10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행정 절차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는 어떻게 보험이 분류가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행위는 A군으로 포섭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료에 해당되는 제품은 B군으로 포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A 신청을 할 때 A1 신청, A2 신청, A3 신청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이제 행위와 유사하다, 이 행위와 유사하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재료 부분에서 B3에 해당되는 거는 기존에 등재된 재료에 비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통해서 어떤 개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을 B3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A군에 해당되지 않은 행위 또는 B군에 해당되지 않은 재료에 해당된다고 하면 모두 C군으로 분류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이제 C1은 재료에 해당되는 거고요. C2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기능, 신기술에 해당되는 거는 C2로 분류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기능에 해당되는 재료다라고 하면 C1으로 분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제 비급여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면 F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이제 일본에서 수출을 해서 일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높은 가격의 보험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C1이나 C2 쪽으로 분류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B3 또는 C1, C2 분류로 해서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항상 첨부 자료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B1과 C1, C2에 해당되는 거는 기존의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유사한 제품이 없거나 아니면 유사한 제품보다 성격하게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런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발견했던 유사한 기능이나 재료, 행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시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B3, C1, C2로 분류했던 사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그리고 일본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제조 원가, 수입 원가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비용 효과에 대한 입증 자료,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한 경우 챌린지 신청도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접수 자료가 제출이 되게 되면 후생 노동성에서 적절하게 B3에 해당되는지 C1에 해당되는지 C2에 해당되는지 사전 리뷰를 하게 되고요. 유사 기능과 유사한 체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요거와 동일한 가격이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신청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C1에 해당되는지 C2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챌린지 신청에 대해서는 적합한지 그리고 비용 효과 대비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것들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준용 주가를 적용한다고 하면 얼마의 가격으로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그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서 도출된 C1이나 C2에 해당되는 사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요즘 그 AI 제품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기존 기술로 분류되는 경우가 되게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기술로 분류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가산 효과를 못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기존 기술, A1에 해당되는 기존 기술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이나 산정요건 가산을 통해서 시장을 육성하는 면에서 가산 효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산 수가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종별 가산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병원급, 의원급, 그리고 종합병원급이나 상급 종합병원급 이런 쪽에서 가산 수가를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말고도 야간이나 공휴일 가산 또는 소아, 노인, 장애인 가산 또는 특정 진료 과목별 가산 등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검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질관리 가산이라는 걸로 해서 인력이나 시설 요건을 갖춰 넣었다고 하면 가산 수가를 주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산 수가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산 수가의 종류가 많은데 AI 제품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행위별 특정 행위에 대해서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 놨다고 하면 가산 수가를 도입하는 제도를 일본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설이나 인력을 조금 줄이면서 AI를 도입한다고 하면 내가 가산 수가를 주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비록 A1으로 기존 수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기존 수가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험을 받은 것과 관계없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뇌졸중 케어 입원 의료 관리료 개정이라고 해서
하루당 1인당 5,804점에 대한 가산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점수 1점당 10엔을 적용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통상 이제 5만 8천에 대한 가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이 시설 요건으로 해서 신경내과나 뇌신경외과 경력 5년 이상 가진 5년 이상 전문의가 최소 1명 이상 상주하는 형태로 해서 이런 가산수가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요즘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 요건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특정한 전공 분야 상관없이 경력 3년 이상 전문의 1명 이렇게 상주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런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 이제 모바일 박스라든지 특정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췄다고 하면 가산수가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과거에는 이런 인력 요건, 굉장히 좀 연봉이 높은 그런 인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시설 가산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런 인력 요건을 낮추면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게 되면 동일한 가산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영세한 의료기관이 좀 더 가산수가를 받기 위해서 약간의 시설 투자만 하게 되면 1인당 가산수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AI 같은 제품들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제 의료인공지능 도입 가산료라는 게 또 신설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2020년도에서 올해 이렇게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2020년도에 이제 영상진단 가산료라고 해서 입원에 해당되는 것들로 180점 점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진단 관련된 상근 의사가 항상 1명 이상 항상 상주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의사가 상주한 상태에서 환자가 내원해서 영상, 엑스레이나 뭐 CT 같은 걸 찍었다고 하면 가산료로 180점 해당되니까는 1,800원? 네, 이렇게 되나요? 100을 곱하니까 이게 이제 18,000원 정도가 이렇게 가산이 돼서 받는 겁니다. 18,000원 정도. 반면에 이제 상근 의사가 6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AI를 채택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병원에서는 한 명당 34,000원 정도의 가산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올해 변경안으로 봤을 때는 이 4만을 기존의 3과 4로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상근대사가 3명만 갖추고 AI를 도입했다고 하면 23,000원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PMDA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A1으로 해서 기존 행위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PMD에서 그러니까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한 방사선 학회 같은 데 등재가 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면 이 제품을 도입했을 때 이렇게 가산수가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 내용은 이제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이렇게 AI들이 많이 일본 내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국내 식약처도 국내 신병원도 현재도 이제 뭐 카테고리 A, B, C, D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기존에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기존 행위로 이렇게 포섭하는 걸로 일본 후생성도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장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한번 한 거고요. 그래서 가산수가를 적용하자라고 해서 2020년도에 인공 AI 제품을 도입한다고 하면 가산수가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340점, 34,000원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반면에 이게 점점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걸 좀 더 쪼개서 더 많은 작은 병원에서 조금만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가산수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 정책을 발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A1으로 분류된 제품이어도 가산수가를 통해서 일본 내에 진출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일본 이제 2024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일본 방사선의학회에 등재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제품인 뷰노메드, 럼시티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제품이 비록 A1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시설 가전을 통해서 일본의 판매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 기준이나 이제 산정 요양에 따른 그런 가산 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새로운 재료 또는 새로운 행위에 대한 C1이나 C2에 대한 보험 등재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허트플로라는 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고요. 이 회사가 이제 일본으로 진입했을 때 FFRCT라는 그런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관상동맥에 이제 혈전이 생기게 되면 보통 스텐트나 풍선 카테터로 해서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스텐트를 삽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카테터에 압력 센서가 달려있는 카테터를 이제 침습적으로 넣어서 그 플러그 있는 부분에 그 얼마나 혈류 예비량이라고 해서 압력을 측정을 해서 스텐트를 삽입할 것인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카테터를 한번 쓰고 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도 굉장히 높은 행위에 해당되고 거기에 사용하는 치료제로도 높은 가격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허트플로우라는 회사는 CT, 그러니까 조영계를 주입하는 그 CT 영상을 분석을 해서 이 FFR을 그 AI로 계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말한 특정 위치만 포인트를 잡으면 FFR 가격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생노동청에서 C2로 분류가 됐고요. C2로 분류될 때 이제 업체 희망가로는 이제 그 12,006점, 그래서 보통 이제 100을 곱하면 됩니다. 실제 한 원화로 전환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얼마가 되죠? 126만 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 거고요. 126만 원으로 신청을 했을 때 이게 C2로 분류가 돼서 보통은 이제 준용 수가를 받아가지고 986점, 9,850점에 해당하는 98만 원 정도의 수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준용이라는 거가 있고요. 신설이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제 중의업을 통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요. 그거와 유사한 행위나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어떤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가격, 그 행위에 대한 가격을 준용해서 같은 가격을 매겨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사용량이나 일정 기간 후에 그 행위에 대한 것들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행위명이 생기면서 거기에 정확한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최초 우리가 이제 후생노동청에서 C2로 결정됐을 때 준용수가를 받은 거는 9,850점 정도를 받은 거고요. 이게 일정 기간 이제 1년 정도 후에 신설이 돼서 이런 행위가 신설되면서는 한 400점 정도 깎인 상태에서 94만 원 정도의 점수가 할당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순수하게 AI 가격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CT 조영제 시술하고 그 영상에 대한 영상 판독비가 또 있고요. 그리고 AI 비용을 이렇게 가산해서 총 94만 원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AI 가격만 이렇게 도출하려면 기존에 이제 심장 CT의 엔지오, 그러니까 조영제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판독료 이거를 얼마인지 이거를 빼면 AI 비용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이사님께서 조사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셨나요? 2,100점 정도.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9,400점에서 2,000점을 뺀 한 700점, 7,000점, 약 70만 원 정도가 AI 비용으로 가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DTX라고 해서 이제 그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수면 장애 이런 사람한테 DTX가 현재
혁신 의료 기술로 지정돼서 지금 근거 창출을 하는 기관에 있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DTX로 니코틴 의존증 치료 앱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큐앱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제품의 구성은 이제 금연 관리를 위한 앱하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 계측기가 있고요. 그리고 원격지에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진단 지원 시스템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2020년도에 8월에 PMD로부터 신의료기기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혁신의료기기 또는 신개발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지정을 받아서 허가가 됐고요. 그 후에 이제 11월 중의역을 통해서 최종 C2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C2로 분류되는 시점에서는 준용수가를 매기기 때문에요. 이 준용수가 점수는 업체 희망가는 한 6,000점, 한 60만 원 정도로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 준용되는 가격은 2,500점, 그래서 결국은 25만 원 정도로 준용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행위로 신설이 된 거는 한 2년 있다가 신설이 됐고요. 이 신설 때는 준용수가를 그대로 지정을 했다가 최근에는 재료와 행위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요. 이 행위는 별도 행위를 이렇게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는 C2가 이제 C1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24,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24만 원 정도 이렇게 할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정 요양도 같이 보도록 하는 게 좋은데, 산정 요양은 별도로 이제 한 달에 이렇게 준다는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금연 치료에 사용하는 기간, 그게 한 6개월 정도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 치료를 하기 위한 DTX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 앱도 있고, 그리고 진단 지원 시스템 이렇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디지털 치료기기 형태로 해서 2022년 4월 일본 PMDA로부터 신개발 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아서 중의역으로 이렇게 중의역 결정을 받아서 최종 C2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1일 날 준용수가로 해서 C2를 받았고요. 그게 C2를 받은 후에 정식 보험 등재를 하면서 재료와 행위가 이렇게 이원화돼서 행위는 225점으로 이렇게 할당이 됐고 재료는 이제 원가 계산 방식에 따라서 42,000엔 정도, 우리나라 40만 원 정도. 이거는 이제 월 1회 6개월 산정으로 해서 이렇게 할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제 아까 FFR CT를 얘기했는데 동일하게 이제 NGO를 사용해서 이제 관상동맥 예비 혈류량을 계산하는 그런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PMDA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PMDA로 허가를 받을 때는 임상자료가 제출, 우리나라는 이제 동등 제품, 개량 제품, 새로운 제품 이렇게 의료기기법에서 제품을 분류하는 것처럼 PMDA에서도 개량 제품인데 임상 자료를 제출하는 형태로 허가를 받았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중의역으로 돌아가서 보험 적용을 해서 C2로 분류가 됐습니다. 최초에는 준용수가는 이 NGO 가격을 다 빼고요. AI를 돌리는 FFR NGO AI 이 가격만 600점 정도로 행위도로 이렇게 산정됐는데 행위가 이제 신설되면서 기존 NGO 값하고 이제 묶여서 7,200점,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72만 원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행위도를 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의 동일하게 이제 관상동맥 압력 축적들이라고 해서 AI, 우리나라는 이런 제품이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이제 압력 센서를 사용해서 카테터를 이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그 제품도 동일하게 우리나라는 72만 5천 원 정도 할당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행위료에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NGO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영상에 대한 판독료 의료비 10%가 들어가 있고 동일하게 그 압력 측정술에서는 카테터 행위비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72만 5천 원으로 할당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치료 재료는 가산이 되어 있지 않고 별도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비만 비교하면 순수하게 일본이 이제 AI로 돌리는 비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NGO를 이용한 FFR이 최근에 신의로 기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보험 등재가 되지 않아서 그 제품이 보험 등재가 되면 정확하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통상 우리나라 보험가보다 훨씬 높다라고 보시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 구강 안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보통은 여기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검체를 채취를 해서 PCR이라든지 면역 크로마토 검사법을 사용해서 이제 진단이나 스크린을 하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의 노도카라는 제품은 이제 후두경을 사용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으로 AI로 분석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스크린하는 제품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일본 PMDA로부터 신개발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고요. 중의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C2로 분류가 됐습니다. C2로 분류된 시점에서 준용 수가를 받았는데 그게 305점인데 이 305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신속 검사 키트를 사용한 행위, 그게 305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우리는 대상 목적 방법 이런 걸 좀 다시 따지긴 하지만 비록 이제 목적은 동일한데 방법 면에서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용 수가를 매길 때는 그 가격을 참고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목적이 틀리더라도 방법이 유사하다고 하면 그 방법을 채용을 해서 준용 수가를 채택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요즘 국내에 많이 있는데 온코타입 DS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재발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C2로 분류가 됐고요. 일본 내에서는 이제 435만 원 이 정도로 이렇게 할당이 됐고 이것도 이제 중의업에서 최종 이게 원래 최초는 이게 이제 440만 원 정도 됐다가 원래 이제 신개발 의료기로 지정됐고 그리고 후생노동청에서 이제 준용수가가 결정됐는데 한번 이제 회사가 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다고 한번 후생노동청한테 재심의 요청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다시 공급하는 시점에서 다시 평가해서 준용수가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C2로 분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수도 이제 결국은 산정하면은 한 400만 원 이상 이렇게 행위로 부여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A1으로 분류된 사례도 좀 가져왔습니다. A1으로 분류된 사례는 위 내시경에서 AI를 도입해가지고 특정 질환을 찾아내는 그런 제품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A1으로 분류돼서 특별하게 C1으로 분류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제품이라고 하면 시설 가전, 아까 전에 시설 가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트랙을 통해서 시장 진출을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챌린지 신청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신청 제도는 2018년도에 이제 후생성에서 조건부 급여 신청이라는 제도를 신설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챌린지 신청은 급여 초기에는 근거 자료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근거 자료를 생성한 후에 다시 평가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혁신 의료 기술에 해당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제조 판매 업체가 근거 창출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후생노동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준용수가가 아니면은 이제 준용수가를 못 받은 경우잖아요.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챌린지 신청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 적용해서 준용수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A1으로 처음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용수가를 받았는데 그 가격이 너무 턱없이 낮아서 불만이 있거나 A1으로 분류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 향후에 근거 창출을 더해서 다시 신청하겠다는 취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때 챌린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챌린지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근거 창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근거 창출이 완료가 되면
챌린지 신청을 하게 되고 또는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이제 작게 나온다고 하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챌린지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신청한 결과에 대해서 또 불목을 한다고 하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 보험 등기하는 것처럼 보험의료 전문 조직을 통해서 심의를 받고 결과 통보를 받고 다시 의료기술 평가 분과위를 거쳐서 중의원 결정을 해서 최종 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제도가 개선된 게 있나요? 사례까지 이야기하고 네네네. 이런 제도로 인해서 최근에 챌린지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나라도 혁신의료기술인 경우라고 하면 보건의료연구원 쪽에 임상 수집 계획서라는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근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챌린지 신청도 반드시 이제 후생 노동성에 근거 창출하는 계획에 대해서 시험 유형이나 목적, 환자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챌린지 신청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A1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 내시경에 AI를 도입한 제품입니다. 이 내시경에 이제 그 폴립을 보고 이게 악성인지 여부까지 판단했던 그런 AI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A1으로 분류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챌린지 신청을 통해서 2024년 올해 60점이라는 별도 행위를 이제 내시경 변경 검사 검출 지원 프로그램 가산평가라는 것들에서 별도 행위를 신설해서 60점이라는 가산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점이면 우리나라 돈은 한 6,000원 정도 되고요. 대장 내시경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자마다 계속 그 6,000원을 기존 행위의 플러스로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계산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거고요.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또 산정 요양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특정한 횟수라든지 제품 요건, 인력 요건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만 산정하도록 정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제도는 챌린지 신청을 해서 2022년도에 챌린지 신청을 했고요. 그 결과가 2년 후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프로그램 의료기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프로그램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챌린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6월 달부터 좀 제도가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챌린지 신청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보험 적용 신청할 때 계획 같은 걸 세워가지고 챌린지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6월 달부터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험 결정이 난 후 1년 이내에는 보험 신청을 챌린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소 조건이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이 사례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부터 챌린지 신청이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A1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 못했는데요. A1이 일단 확대는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A1이 그 챌린지 신청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방금 이 사례처럼 A1으로 받았지만 챌린지 신청을 통해 가지고 C2가 된 사례가 광고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처음부터 좋은 효과를 받으면 보통 하나가 있겠습니다만 근거자료 부족 등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장에 빨리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 A1으로 들어갔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고 방법이 간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챌린지 신청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일본 내에서도 보험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끊임없이 필요에 대한 보이스가 그동안 많았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 기관에서 수용을 해서 호전노동성에서는 보험의료제도 개선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사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정부도 지금 그 프로그램 의료기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나라에 비해가지고 대응이 좀 늦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제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챌린지 신청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적용 이후에 1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게끔 조건이 완화가 됐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등재 사례하고 비교해가지고 치료제도 비용이 절감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기능에 대해 가지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시장성 가산이라든지 뭐 그런 선부 가산이라든지 그런 가산을 또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평가 요양, 선정 요양이 있습니다만 평가 요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평가 요양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제 그 PMD에서 인허가를 받은 후에 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그냥 평가 요양을 신청을 하게 되면 국생노동청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한 후에 그 승인을 받게 되면 평가 요양으로 인해 가지고 비급여로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어떠한 그런 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올해 6월 달부터는 새로 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특히 그 AI 관련한 제품들을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을 진출할 수 있는 또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벌써 45분 정도 흘렀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그 일전에 신청 받을 때 받았던 사전 질의 사항이 조금 있어서 네, 채팅으로 전달드렸습니다. 네. 네. 일본의 행위수가 등재 절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신의도기술 평가 의무 절차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까 이제 행위수가 등재 절차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신의도기술 평가는 우리나라처럼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도기술 평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시약처에서 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제 보건의료연구원 쪽에서 체계적 문헌 문자를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두 이제 PMDA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PMDA 후생노동성에서는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보험 등재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경력이 짧은 실무자를 위해서 네, 이게 내용이 기나 보네요. 보험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십시오. 그 이사님 있으실까요? 네. 이게 사실은 그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몇십만 원 내야지 확인할 수 있는 유료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는 국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없고 정기적으로 국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PDF 자료를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3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급여, 비급여 리스트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요? 네. 동일하게 이제 답변 되실까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티브 시스템이니까요. 비급여 리스트를 따로 보실 수는 없고 급여 같은 경우 생노동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신장혈액 투석 관련된 수가 이거는 개별 질문이어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AI 등 신의료 기술의 보험 등재 현황,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절차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보험과 한국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신의료 기술 평가라는 허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평가 유예라는 제도가 평가 요양 형태로 일본에 도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혁신 의료 기술이라는 게 챌린지 형태로 도입됐기 때문에 거의 제도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의료 기술 평가라는 제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미국의 경우 기존 기술과 대상 목적 방법 중 하나라도 다르면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인데요. 국내의 경우, 미국의 경우는 일본 보험 주제의 경우에는 목적 방법만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될지라도 청구는 문제가 없는지 실사감이 일어나지 않는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신의료에 해당돼서 C2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이 C2에 대한 비용 효과성을 또 따져서 준용수가를 매기게 되는데 이 준용수가는 목적이 비슷한 행위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방법이 유사한 것들을 가져와서 준용수가를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A1에 해당되는지, A1에 해당되는지, 또는 기존에 등장되어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기존에 등장되어 있는 제도에 해당되는지, 이런 걸 볼 때는 대상 목적 방법도 이제 일본에서는 동일하게 참고를 하는데, 세 가지를 반드시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제 다르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같아야지만 다르다, 조금, 일부만 달라도 다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케이스라고 저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 건강보험제도에서 해외 의료기기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비급여 방안, 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기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린 평가요양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평가요양하고 이제 선정요양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선정요양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지금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평가요양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걸. 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의료기 보험 등재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건가요? 일본 이제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험 등재를 하려면 반드시 일본 내 소재되어 있는 제조 판매업체라는 걸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통 MAH라고 하는데 외국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수입업자를 지정하는 것처럼 외국 업체인 경우라고 하면은 DMAH라고 해서 제조 판매업자를 일본 내에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그 업체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의료기기 디바이스를 카테고리 매칭하는 과정과 수가를 청구하는 방법, 이거는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허가 등재 모든 과정에서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하다면 타국가 자료 사용도 가능한지, 일본 임상시험만 가능한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일본 진출하는 것들을 많이 지금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제 사례도 있고 경험도 많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일본 PMD에서 사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 상담에서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실시한 임상 자료를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인종 간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해주고 일본 내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원칙만 가지고 일본에 접근하면 다양한 이슈로 공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상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일본 내에 임상이 필요한지를 검증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제품과 동등 품목이 일본 내에서 F군으로 판매되고 있을 경우 우리도 PMDA 승인 이후 보험자격 희망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거쳐 비급여로 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 과정 없이 PMDA 승인 후 바로 비급여로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어요. 이사님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게 포지티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반드시 의료보험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강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혼합진료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하게 되면 원래는 급여가 적용되는 부분도 비급여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부담금이 3만인데요. 10만 원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개인이 이제 3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하면 3만 원과 10만 원, 13만 원 지불하면 되는데 이게 같이 혼용이 되는 거 이래 가지고 3만 원 지불할 게 원래 10만 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형이나 미용 일부 의료기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보험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CT를 촬영하는 거는 급여행위에 해당돼서 3할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만약에 CT 영상을 도출해서 그걸 AI를 쓴다고 하면 만약에 AI가 보험 신청 안 했다고 하면 CT 각을 포함해서
전체 비용을 환자가 본인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환자는 그 병원을 그 제품을 쓸 이유도 없고 그 병원을 찾을 이유도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거의 보험 신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를 사례를 볼 때 새로운 의료기술 관련 타임라인이 한국에 비해 훨씬 스피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에서 허가부터 시장 진입까지 걸리는 비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받는데 법적 처리 기간이 80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심사원에 가서 기존 기술 여부 따지는데 30일 걸리고 신흥기술 평가받는데 25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병렬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직렬로 한다고 하면은 81 플러스 30 플러스 250일이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보험 급여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원래는 이제 30일, 1년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 한 2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는데 PMDA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절차가 다 2단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PMDA로부터 허가받고 후생노동조항으로서 보험 등재를 받는데 PMDA로부터 허가를 받는 게 기간이 좀 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성과 유효성, 그러니까 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하는 안전성 유효성 검토를 거의 이제 PMDA에서 같이 병행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C2로 해당된다고 하면 6개월 플러스 돼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PMDA 허가를 진행하는 건들이 여러 건 있는데, PMDA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웹미팅을 PMDA랑 여러 차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일본 내 진료 지침과 비교하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특정한 행위적인 부분, 특정한 진료 지침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그 PMDA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뎁스 있게 접근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네.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보험할 때도 그 산정과의 사전 상담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PMDA 단계에서도 정식으로 신청을 하기 전에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반 상담이라는 것도 있고, 개발되는 상담이라는 것도 있고, 임상 임무에 관한 상담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의 상담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을 하게 되면 반려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PMDA와 상담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시다가 일본 쪽 등재 관련돼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회사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